1억 원이 정말 크다면 큰 돈이고 작다면 작은 돈인데 진짜 현실에서 1억이면 어느 정도 돈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순자산 기준으로 볼 거예요. 순자산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총자산, 거기서 총 부채를 뺀 금액입니다. 작년에 통계청에서 나온 가계금융복지조사라는 바로 이 자료입니다. 대한민국 전체를 살펴봤을 때 그때 평균 순자산이 얼마인지가 나와 있는데 바로 4억 4,894만 원입니다. 생각보다 엄청 크죠? 대한민국 평균이 한 거의 4억 5천 정도 돼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자료를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보시면 가구의 자산이 총자산이 5억 4천 정도고요. 그중에 금융자산이 1억 3천, 실물자산이 4억 정도 이렇게 되고요. 부채는 한 9천만 원 정도고 금융부채, 임대보증금 이렇게 따져보면은 사실 그 가계부채가 엄청 높은 것 같지만 따져보면은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죠? 부채가. 그래서 순자산이 4억 4천이라고 하더라고요. 자산이 5억 4천인데 부채가 9천만 원밖에 없으면은 건강한 가구 아닌가? 제가 잘못 알고 있나? 여튼. 근데 막상 주변에 4억 넘게 가지고 있는 사람 많아요? 많지 않단 말이에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왜 이런 생각이 들까? 근데 첫 번째는요, 제가 생각할 때 이게 평균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초고액 자산가들 있잖아요. 막 1,000억, 2,000억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분들의 금액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평균을 내면은 너무 부풀려지는 거 아닌가. 그래서 중위값으로 한번 살펴봤어요. 중위값이라는 건 줄을 쭉 세웠을 때 가운데 있는 가구의 수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100명을 줄을 쫙 세워요. 그 다음 50번째 있는 사람 딱 잡아가지고 너 얼마 있어?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 가구, 그러니까 그 가족이죠. 그 가족의 순자산인 2억 4천만 원입니다. 평균값은 어때요? 4억 5천이었는데 중위값이 2억 4천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균 대비 중위값이 차이가 엄청나게 벌어져 있는 걸 알 수 있죠. 바로 이 자산이라는 게 불균형이 엄청나게 커져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가 무슨 소득의 불평등 이런 게 있는 것 같이 얘기하지만 그 불평등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가 있거든요. 그게 지니계수라는 건데 생각보다 우리나라는 0.3 정도로 그냥 평범하거나 좀 낮은 수준이에요. 소득은 별로 차이가 없는데요. 자산은 차이가 엄청나요. 특히 이제 순자산 지니계수가 0.6이 넘습니다. 소득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진짜 우리나라 부의 격차는 자산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순자산 지니계수는 별로 관심이 없죠. 자산이라는 개념 자체가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인데 지금 여러분이야 이런 컨텐츠를 보는 분들이 원래 초록은 동색이라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주변에 다 자산에 관심이 많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돈 쓰는 거에 훨씬 더 사람들이 관심이 많죠. 진짜 부의 격차가 자산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요. 자본주의 국가들, 선진국은 다 똑같다고 하더라고요. 미국이 0.8이 넘어요. 이게 미제승냥이들이라서 0.8이 넘는 게 아니고 스웨덴도 0.8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선진국이 될수록 자산 격차가 부의 차이를 만들죠. 소득 격차가 생각보다 크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림 보시면요. 요거는 2021년에 국회 예산처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보시면은 자산의 지니계수 이렇게 나와 있는데 OECD 국가 중에요. OECD 국가 보면 한국이 0.67로 요 정도 위치인데 보면 OECD 평균이 0.74예요. 그러니까 자산 격차가 벌어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 특징인 것 같아요. 그냥 우리나라가 잘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 이런 게 아니라 여튼 우리가 오늘은 자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순자산 1억이요. 1억. 그럼 1억이 실제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보면요. 가구 기준으로 보면 순자산 1억은 하위 29%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은데 하위 30%가 1억 370만 원 정도로 나오니까 추정해보면 하위 29% 수준이면은 가구 기준으로 자산이다. 근데 이게 전체 가구다 보니까 1억이 너무 하위 지표로 잡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제 주변에 20, 30대들 중에 1억 있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거 30대만 딱 떼서 한번 봤어요. 가구주 연령이 30세에서 39세인 경우를 조사를 해놨더라고요. 이 경우에는 평균 순자산이 2억 5,400만 원입니다. 중위로 보면요 좀 더 떨어지죠. 그러니까 중위로 아까 전에 얘기 드렸던 줄 세워가지고 가운데 딱 보면 30대 기준으로 1억 5,900만 원입니다. 30대 가구의 절반이 1억 5천 이상 순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1억 원 정도 있는 거는 30대 가구 내에서 상대적인 위치를 좀 따져보면은 하위 35에서 40% 정도 구간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1억이 되게 작은 것 같은데, 근데 이 기준에서 보면은 1억이 상대적으로 자산에 대해서 많이 모은 구간으로 보일 수가 있더라고요.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뭘 살펴봤어요? 가구 기준으로 봤잖아요. 근데 1인으로 보면 어떨까? 그래서 1인 가구 기준으로 한번 살펴봤어요. 자, 그림을 보시면요. 이 앞쪽이 2024년 1억 7,300이 앞쪽이고요. 뒤쪽이 24년인데 1억 7천 언저리에 형성이 돼 있죠, 둘 다. 근데 이것도 평균이고요. 중앙값으로 보면 다음 그림에서 보면은 7,091만 원이 1인 가구 23년 중위값, 24년 중위값이 7,25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30대 1인 가구가 1억이면은 상위에 속한다는 걸 볼 수 있죠. 2인 가구 이상에서는 1억이 하위 구간이지만 1인 기준으로 1억이면은 상위 구간인 거죠. 정확한 백분위 데이터가 지금 데이터가 나와 있지 않아 가지고 그냥 추측으로 중위값과 격차를 고려하면은 대략 35%에서 40% 구간에 들어갈 것으로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겠죠. 30살에서 39, 30대 구간, 요 가구의 중위 순자산이 1억 5,950만 원, 그러니까 1억 6천 정도 되는데 1인 가구의 중위 순자산이 7,250만 원이니까 2배보다 더 높아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나이 때문이 아니라 특히 30대에 맞벌이 한다? 그러면 소득원이 소득 들어오는 게 2배로 늘어나고 그 다음에 공동신용을 바탕으로 더 큰 대출을 일으킬 수 있고, 그래서 사실 1인 가구에 비해서 엔간한 사람 둘이 만나면 훨씬 이른 시기에 주택도 취득할 수 있고 자산 격차도 벌어지게 되고 그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30대의 순자산 1억 원이라는 동일한 조건은 이 가구 구성이 어떤가, 요거에 따라서 의미가 완전 달라지는 거죠. 내가 결혼을 한 상태에서 1억이야 그러면은 동년배들보다 평균적인 자산 축적 속도가 좀 뒤처져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 1인 가구인데 1억이면은 매우 안정적으로 잘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보면 여자 1억 있어요, 남자 1억 있어요, 둘이 결혼하면은 통계적으로도 상위 가구로 진입이 되고 가구 소득도 상위 구간으로 진입하게 되고 자산도 마찬가지죠. 20대로 가면 그냥 다 씹어 먹는 거고 30대 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다. 어떤 컨텐츠를 올리면 댓글이 많이 달립니다. 누구는 1억이 있으면 부자다, 누구는 1억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게 이 댓글을 다는 분들의 나이나 가구 구성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많이 좀 다르게 느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자산을 축적하고 소비하는 생애 주기에 어떤 단계에 위치해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의미가 많이 바뀌게 된다는 거죠. 연령대별로 그러면 나눠서 좀 보면은 29세 이하의 중위순자산은 얼마냐면요, 보면 그쵸, 29세 이하 가구 5,090만 원이에요. 이 연령대는 대부분 다 사회초년생이죠. 소득이 낮고 학자금 대출 부채 상환해야 되고 자산 축적 자체에 이제 진입하기 어렵죠. 20대 때 무슨 돈이 있어요? 근데 이때도 그 중위순 자산이 5천만 원이라는 거. 근데 이런 상황에서 1억을 달성했다는 건 매우 이례적인 거죠. 매우 이례적이고 탁월한 성과입니다. 20대 안에서는 진짜 압도적으로 앞서는 재무 상태를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이때 만족하고 멈춰서 30대에 진입하게 되면은 좀 애매해지는, 여기서는 상위 20% 안쪽에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근데 30대 들어오게 되면은 가구 중위 순자산이 1억 5,950까지 1억 이상이 그냥 뻥 올라버리거든요. 이때부터 격차가 나기 시작한 거죠. 동년배 집단에서 중위에도 도달을 못한 상태예요. 많은 가구가 이제 다양한 자산을 확보하고 순자산 규모를 좀 빠르게 이제 속도를 내기 시작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러면 좀 분발해야 된다. 가구 순자산이 1억 원이라고 하면. 근데 보면 우리가 뭐 나이를 먹어서도 더 어쩔 수 있다 이렇게 되는데 이 표를 보면 그냥 나와 있잖아요. 순자산이 20대에서 30대 때 급격하게 성장하고 30대에서 40대 때 정점을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50대 때는 어때요? 똑같이 중위를 보면은 40대 때도 2억 9천이고 50대 때도 3억이에요. 60대 때는 오히려 줄어. 65세 이상 더 줄고. 뭔 얘기예요? 30대 때 그냥 투자해 놓은 거 가지고 40대, 50대, 60대, 65세 이상 그냥 먹고 산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단면을 딱 잘라서 보면 그렇다는 거죠. 실제 부채를 포함하고 봐도 20대 때 29세 이하 1억이죠. 그 다음 30대 때 2억 7천, 40대 때 4억 3천, 50대 때 4억 9천, 4억 8천, 4억 5천. 그냥 쭉
근데 40대가 됐는데 아직 1억밖에 없다. 이거는 자산 격차 엄청 벌어진 거예요. 결정적 시기를 놓쳤거나 아니면 예기치 못한 재무적 어려움을 겪었을 가능성이 있죠. 이럴 때는 소득을 빨리 올리는 수밖에 없어요. 소득을 빨리 올려가지고 따라잡아야죠. 어쩌겠어요. 50대 때는 이제 은퇴 준비를 목전에 두고 있는데 이때 1억이 있다? 그러면 쉽지 않죠.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한 자금이 현저하게 부족하다. 이렇게 심각한 경고 신호로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60세 이상은 축적한 자산을 이제 쓰는 거죠. 50대 때보다 많이 이제 줄어드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순자산이 2억 5,200만 원으로 좀 감소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에 1억 원밖에 없다. 근데 아무래도 병원비도 많이 나가고 예기치 못한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는 연령으로 진입하는데 특히 이제 기대여명이 늘어나면서 좀 더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20대 30대 때 쳐놔야지 그거 가지고 40대부터 그냥 가는 거예요. 이게 너무 슬프지 않나? 인생의 너무 중요한 결정들이 20, 30대 때 끝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40대 때도 할 수 있어, 50대 때도 할 수 있어, 60대 때도 그러잖아요. 근데 이걸로 보면은 거의 40대 때 게임 끝난다. 그냥 숫자는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누구나 할 수 있다고 믿고 싶고 누구나 해낼 수 있고 지금부터 해서도 더 큰 성과를 내는 훌륭한 사람들이 현실 세계에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대부분의 사람들을 그냥 평균으로 냈을 때 이 냉정한 숫자가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고 마음은 저는 안 그렇다는 거죠. 그래도 이게 만약 여러분들이 너무 다행히도 너무 운 좋게도 아직 30대라면은 이 자산 형성에 진짜 로켓이 빵 발사되잖아요. 그 발사대에 지금 세팅을 하고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이 30대에 내리는 재무적 결정의 무게가 너무 큽니다. 아직 정신은 어때요? 정신은 20대 같은데 책임은 인생 전체를 져야 된다는 게 너무 아이러니한 그 나이죠.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현재 위치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재무 계획을 세우는 게 불확실한 미래를 헤쳐나갈 중요한 열쇠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소득이 너무 적다면요. 저 같은 경우 소득이 되게 적었어요. 한 180만 원 정도로 시작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순자산으로 100억을 넘었거든요. 제가 운이 좋았던 거는 바로 이 유튜브라는 거를 활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유튜브를 기반으로 2025년에 소득 1,000만 원을 달성할 수 있을지 그 전략을 남겨뒀으니까요. 여러분들이 뭐 이미 충분하고 잘 돼 있고 이러면 상관이 없겠지만 만약에 도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 저도 건물주가 되면은 인생이 클리어 되는 줄 알았어요. 이거면은 부자인 줄 알았어요. 근데 실제로는 제가 기대했던 거랑은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건물 사기 전에 좀 알았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이런 것들을 좀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살 때 저는 잘 모르고 그냥 부동산에서 추천하는 걸로 샀던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들은 그래도 이 정도만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거를 제가 시간 날 때마다 좀 하나씩 풀어보려고 그래요. 근데 지금 하는 얘기만 듣고 바로 사면 안 돼요. 바로 듣자마자 바로 사야겠다 막 이러시면 안 되고 그냥 여러분들이 참고할 수 있는 쟤는 저래서 되게 후회가 됐고 저런 부분도 모르고 샀었구나. 그럼 나는 아니까 나는 이런 것까지 고려해서 사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건물주가 월세를 올리는 것이 아니다. 이 뭔 개소리인가. 저는 처음에 건물주가 월세를 무한히 올릴 수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건물만 사면은 월세 계속 올리면서 받으면 내가 부자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럼 진실은 뭔가요? 동네마다 월세 상한선이 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연면적 100평이라고 해볼게요. 이런 건물이 있어요. 건물이 있죠. 그래서 1, 2, 3, 4, 5층 있잖아요. 이렇게 꼬마 빌딩이 있다고 해볼게요. 한 층에 20평이라 그러면 그냥 단순히 곱하기 5 하면은 100평이잖아요. 근데 이 100평인데 요게 임대료를 평당 10만 원을 받는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얼마예요? 1,000만 원이죠. 월에. 그래가지고 요거를 예를 들어서 내가 10만 원 들어있는 거를 월세를 15만 원으로 올리면 100평 하면은 얼마예요? 1,500만 원이란 말이에요. 이 두 개가 차이가 있잖아요. 그 처음에 1,000만 원일 때 수익률을 예를 들어서 4%에 판다고 해봅시다.
1000만 원이 4%가 되려면 얼마죠? 연으로 치면은 1.2억이에요. 그럼 1.2억이 4%가 된다는 거는 어떤 금액의 4%가 1.2억이니까 요거를 4%로 나누면 되잖아요. 그러면 2000 나누기 0.04 하면은 30억이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만약에 월세를 다시 맞춰가지고 1500에다 맞췄어요. 그럼 1500에다 맞추면은 4%라고 하면 얼마예요? 1500에 12개월 곱하면 1.8억입니다. 요거에 나누기 4% 하면은 45억이에요. 내가 요 1000만 원에 맞춰져 있는 거를 명도하고, 명도라는 게 뭐냐면 세입자를 내보내는 거예요. 명도는 세입자를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1000만 원으로 돼 있는 거를 내가 이 동네에 예를 들어 4% 정도에 샀어요. 그러면은 30억에 산 거잖아요. 그래서 명도, 세입자를 내보내고 나서 내가 15만 원으로 맞추면 1.8억이 되고, 그럼 나누기 4 하면 45억이 된단 말이에요. 4% 수익률 정도면 거래가 되는 동네가 있다고 했을 때 요 월세의 차이가 나의 차익이 된다. 저는 뭐 이 정도만 알았던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를 15를 받으려면요, 예를 들어서 10짜리를 15로 받으려면 저는 그냥 건물주가 올리면 올라가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어때요? 제가 여기에다가 뭐라 써놨어요? 동네마다 월세 상한선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게 뭔 소리냐면 네이버 부동산 들어가 볼게요. 그러니까 여기 랜드 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다가 앞에 M을 하나 붙이면은 이렇게 뜹니다. 그리고 나서 예를 들어서 마포구 사무실 월세 이렇게 아무렇게나 칠게요. 그럼 이렇게 뜨잖아요. 그 사무실이 이렇게 많단 말이에요. 마포구에 거의 한 10,000개 되죠. 근데 우리가 한 층에 20평씩 100평이라 그러니까 20평 사무실이 지금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를 대충 볼 수 있더라는 거죠. 요거를 주변 더보기 하면 서울시 전체 나오거든요. 엄청나죠. 예를 들어서 내가 평당 15라 그러면 20평을 평당 15 하면 얼마예요? 하면 300이잖아요. 그럼 20평대 사무실이 뭐 1층은 상가 들어오지만 거의 다 사무실란 말이에요. 꼬마 빌딩 같은 경우는. 특히 꼬마 빌딩 뭐예요? 입지도 그런 메인 상권에 들어갈 건물을 살 돈이 없으니까 입지도 좀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권까지 보면 이거 얘기가 더 달라지는 거고. 근데 일단 기본적인 거 1층 빼고 다 사무실 들어온다. 아니 1층까지도 사무실 들어온다고 해볼게요. 그랬을 때 면적에 20평대 하고 그 다음에 월세가를 전체가 아니라 최소 300부터 최대 390. 그러면은 어때요? 20평대에 평당 15 받을 수 있는 동네가 몇 개 안 된다는 거예요. 서울시에 보면은 요 동네, 그다음에 여기, 그다음에 여기. 나머지는 어때요? 전무하잖아요.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여기는 그래도 이런 매물들이 있다는 거는 뭐예요? 거래가 그 가격에 20평대가 될 확률이 있다는 동네예요. 근데 이렇게 생뚱맞은 동네, 이런 데를 사면서 내가 이 기대를 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 내가 잘 맞추면은 15까지도 받을 수 있는 동네. 그러니까 이 전략, 내가 생각하는 전략이랑 이 동네가 받아주는 사무실의 높은 월세가, 동네마다 월세 상한액. 예를 들어서 이거를 좀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400만 원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럼 평당 20이죠. 평당 20대까지 되는 데가 있을까? 어때요? 강남, 그 다음에 성동구 일부랑 마포, 이렇게밖에 없어요. 다른 데는 이거 20씩 놓으면 미친놈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계획이 도대체 시장에서 받아줄 수 있는 계획이냐를 검증을 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거를 좀 더 자세히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전체 중에 이 동네 전체 20평대 매물 있죠? 그럼 예를 들어서 마포구만 보겠습니다. 마포구 보면 20평대가 한 1700개 돼요. 그 중에 평당 15 받는 게 15로 예상되는 것이 1700분의 한 10% 정도잖아요. 강남구 가볼까요? 강남구는 지금 보면은 350개 정도죠. 그럼 지금 보면은 2000개 정도잖아요. 2000개에 350이면 얘는 퍼센티지가 더 높죠. 그래서 그 가격을 받을 수 있는 이 퍼센티지가 뭐냐면 그 가격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더라는 거야. 내가 뭐 리모델링을 하건 뭐 인테리어를 빡세게 하건 뭐 하건 했을 때 그냥 아주 대략적인 이 뚜껑도 안 알아보고 그냥 내가 인테리어 열심히 하면은 이게 되겠다. 요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나는 강남이 아니라 다른 동네 할 건데 그럼 예를 들어서 원미구만 보겠습니다. 20평대에 건물 몇 개예요? 이렇게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10
그럼 보면은 평당 10도 받기 어렵잖아요, 이 동네는. 그쵸? 그럼 예를 들어서 평당 8만 원 하면은 평당 8만 원 이것도 잘 없어요. 평당 4만 원 정도 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네에서 받아주는 월세 수준을 그냥 이렇게 동네에 지정해 놓고 그냥 땅땅땅 쳐보면은 바로 안다는 거죠. 요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대략적인 걸 파악하는 거예요. 이것만 보고 와씨 이렇게 해야지 이러면 절대 안 돼요. 지금 얘기 드리는 거는 여러분 쉴 때 있잖아요. 쉴 때 어차피 네이버 부동산 보고 내가 그게 취미야, 시세 보는 게 취미야, 그런 분들을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경쟁 사무실과 비교해야 된다. 뭔 얘기예요? 저는 처음에는 그냥 내가 보기에 이 정도면 들어오겠지 하는 걸로 들어온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경쟁 사무실들의 인테리어 상황을 살펴봐야 된다. 왜? 보통 우리가 그냥 산다 그랬을 때 입지, 수익률, 어떤 거 있나요? 외관, 이런 것들 등등 보잖아요. 근데 의외로 사무실 보는 분들은 인테리어를 봐요. 왜 사무실 인테리어 봐요? 저는 몰랐어요. 저는 상가에 들어오는 사람, 그러니까 이런 근생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어차피 내가 인테리어 할 건데 인테리어 안 보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1층에 들어오는 사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거 1층에 들어오는 분들은 이게 권리금도 생기고 인테리어도 열심히 해요. 장사해야 되니까. 근데 어때요? 이 위에 오는 분들은 그냥 사무실 구한단 말이에요. 그 사무실은 인테리어를 안 하고 들어올 수 있으면 땡큐. 어차피 우리 직원들만 보는 거잖아. 그래서 사무실은 인테리어 돼 있는 곳을 찾는 분들이 많다. 그래서 경쟁 사무실이랑 비교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거 경쟁 사무실이랑 비교해야 되는 건데 이거 엄청 쉬워요. 마포구에서 내가 20평대에 월세 평당 15 받는다 그러면은 평당 15 받는다 그러면 300만 원대죠. 그럼 300만 원대 받는 그런 사무실들이 여기 줌 들어가 보면은 어떤지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500에 30 여기 있죠? 그럼 눌러보면은 이렇게 지하를 이 정도 받는구나. 대로변이라서 그런가 봐요. 그죠? 평당 잠깐만, 이게 전용 28평인데 그쵸? 평당 10 정도, 좀 큰 편이네요. 요 정도를 받는구나. 입지도 봤을 때 여기 355짜리 보면은 27평 355만 원. 여기서 여기 이거를 클릭해 보면 요 정도 해줘야 되는구나. 그죠? 바닥은 이런 거구나. 외관은 이 정도에 주차가 이 정도 되는구나 보고, 요 내용 보고, 관리비도 380까지인데 냉난방기 설치해야 되는구나. 엘리베이터랑 남녀 분리 화장실이 어필되는 포인트구나. 이런 것들을 봐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나는 요 동네에서 요 가격으로 하려면 요 정도 느낌의 외관에 엘리베이터랑 냉난방기랑 남녀 분리 화장실까지 내가 하게 되면은 요 정도애랑 내가 경쟁을 하겠구나. 그래서 이걸 뭐냐면 사고 나서 하라는 게 아니라, 저처럼 사고 나서 이 짓을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사기 전에 그 동네에 대해서 내가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동네에 대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쟁 사무실과 비교. 그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아니 이거 왜 20평 이거 연면적 왜 100평짜리 했냐, 그런 거예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한 40억에서 50억 정도 산다고 했을 때 보통 한 요 정도 하면은 45억에 30억 요런 금액이라고 제가 가정하고 한 거예요. 이 자체가 의미 있는 게 아니라 계산하기 편하게 연면적 100평짜리로 한 거예요. 지역에 따라 다르겠죠. 만약에 이게 30억인데 강원도라 그러면은 이거 훨씬 크겠죠. 그런 식으로 이 두 가지
건물주가 원래 월세를 올리는 게 아니라 동네마다 예를 들어 내가 아무리 풀 세팅을 해도 강남에서 받을 수 있는 월세 상한액과 마포에서 받을 수 있는 월세 상한액과 성동구에서 받을 수 있는 월세 상한액과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저는 그거를 몰랐어요. 다음번에 또 얘기 드릴 텐데, 세 번째, 대출에 대한 겁니다. 대출을요, 여러분들의 성향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제가 이거를 몰랐어요. 저는 일을 그만두고 제가 편하게 살기 위해서 건물을 한 거예요. 뭐예요? 불안해서 건물을 산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마다 이게 다를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더 벌고 싶어서 건물을 사는 이유가 다를 거예요. 근데 불안해서 사면서 대출을,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사업이 언제 망할지 몰라요. 사업이라는 게 언제 수입이 줄어들지도 몰라요. 내가 계속 매출이 계속 지금처럼 나온다는 거, 평생 나온다는 거, 그거를 가정하기가 어렵잖아요. 뭐 금리 이런 걸 떠나서 내 마음을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냐. 불안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망해도 안전망을 만들고 싶은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자가 월세보다 작아야 돼요. 불안할 때는 이자가 월세보다 작아야지 내가 사업이 잘 안 되더라도 나 저거 받아먹고 살지 뭐,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내가 더 벌고 싶어, 사업이든 내가 직업이든 뭐가 되게 안정적이야, 굉장히 안정적이고 소득이 줄어들 가능성이 없어, 그러면은 이래도 돼요. 이래도 되는데 내가 불안하거나 아니면 나 그만두고 싶어,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고 나 그냥 건물 관리하면서 먹고 살고 싶어. 그럼 이게 기본값이어야 돼. 이거랑 시세 차익이랑은 아예 상관이 없어요. 내가 시세 차익을 볼 거기 때문에 이자를 월세보다 높게 해가지고 내가 풀 대출을 한다. 근데 그게 아니라 위험을 무릅쓰고 더 벌고 싶어.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아니면 이렇게 들어가는. 특히 뭐예요? 초보일 때는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나아요. 왜냐면 내가 샀다가 안 팔리면 어떡해? 안 팔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는 안 팔려도 땡큐예요. 그죠? 그냥 어차피 가지고 있으면 내가 월세가 크니까 돈이 계속 들어와. 이건 어때요? 이거는 고수. 더 벌고 싶어서 이자가 월세보다 더 크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뭐예요? 얼마 만에 팔 수 있는지가 딱 내가 각이 서. 이거 해서 나 이 정도면 한 3년이면 내가 팔리겠다. 근데 안 팔리면. 두 번째 뭐예요? 내가 여러 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도 돼요. 왜냐면 팔리는 것부터 내가 빠바방 하면 되니까. 동시에 다 안 팔리면 이것도 답이 없는 거고. 근데 내가 팔리는 것부터 팔면서 이렇게 굴릴 거면은 이게 되는데, 한 채만 갖고 있는데 이렇게 해놓는다? 그거 굉장히 힘들어져요. 저도 계속 잘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이런 건물도 있고 이런 건물도 있었는데 제가 그 어떤 문제 때문에 수입이 완전 다 끊겼었어요. 근데 수입이 완전 다 끊기니까 이런 건물들은 뭐가 되냐면 짐이 돼요. 짐. 얘는 그 버팀목이 돼요. 버팀목. 짐이 되고 이건 버팀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내가 공무원이야. 아니면 내 사업은 절대로 망할 일이 없어. 내 사업은 계속해서 지금 수준의 수익을 가져와. 이렇게 하면은 요거에서 겪어지는 리스크 두 종류 중에 나에 대한 거, 이건 없는 거예요. 그쵸? 나 공무원이면은 계속해서 올라갈 거밖에 없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내가 사업이 계속해서 들어오는 돈이면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리스크가 있는 사업을 해. 나 어느 날 갑자기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런 거면은 이렇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해야 돼. 그런 다음에 내가 사업의 변동성도 큰데, 두 번째로 뭐예요? 초보인데 이거를 간다? 이거는 거의 잠을 못 자겠다는 얘기랑 같습니다. 한남동에 재개발 구역에 근생 건물을 하나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한남동은 아시다시피 월세가 거의 안 나와요. 근데 대출을 넣어가지고 이자를 했단 말이에요. 그 전에는 아무 문제가 안 됐어. 근데 딱 사업이 무너지니까 얘가 걱정이 되더라고요. 왜냐면 한남동 언제 될지 모르잖아요. 그게 재개발이. 그럼 앞으로 내가 뭐 10년 동안 계속해서 이걸 내야 되는데, 물론 나중에 더 올랐지만 제가 이거를 가지고 있기가 심적으로든 상황적으로든 쉽지 않았다는 거죠. 원래는 다른 거 남는 월세에서 그 한남동 거를 이자를 내면서 이렇게 갔었는데, 그거가 안 남다 보니까 제가 사업을 접으면 뭘로 먹고 살아야 돼요? 그걸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의 상태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굉장히 이 대출 비율, 이자 월세,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전에 리스크 두 종류 있다 그랬잖아요. 그게 나에 대한 거가 있고 금리가 있어요. 이거 은행에 대한 거, 은행. 거기 저는
그때 뭐였냐면은 세무조사도 들어오고 금리도 올라가는 시기였어요. 금리. 지금 내려가는 시기죠. 금리도 올라가고 있었어.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를 팔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만약에 나머지 건물, 월세보다 이자가 낮은 건물들은 엄청나게 큰 힘이 되어줬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상태에 따라서 요거를 명확하게 구분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 하나만 더 할게요. 하나만. 지금 뭐였죠? 요거랑 또 대출에 대한 거. 요거.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얘기하자면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이것만 보고 이 계획을 세우면 안 돼요. 뭐냐면 네 번째, 거래되는 땅값이 있어요. 지역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거 맞췄는데 땅값이 연면적으로는 얘가 리즈너블한 가격이야. 근데 땅값으로 봤을 때 내가 45억이면은 30평이라고 했을 때 얘 1억이잖아요. 평당 땅이. 30평. 얘 땅이 만약에 땅에 대한 평당가도 있단 말이에요. 30평이라 그러면 평당 1억이에요. 물론 이거 30평인데 건폐율이랑 연면적 이렇게 안 나와요. 그 얘기가 아니라 계산하기 쉽게. 그 얘기 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 계산하기 쉽게 얘가 이 동네에서 평당 1억이야. 그러면 45억이면 30평 나누면 얼마예요? 45억이면 1.5억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받아주는 가격이냐는 거지. 사는 사람 관점에서 땅값도 본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이게 내 플랜은 요거야. 근데 이걸로 봤을 때 이 동네가 죽어도 1.5억은 안 받아주는 입지야. 그럼 이 평당 가격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네 번째는 땅값까지 봐야 돼요. 이거 위에 거만 보고 플랜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아니라는 요 방향도 그러니까 땅값에 대한 또 방향을 얘기하기 시작하면은 지금부터 또 이만큼 더 찍어야 돼요. 근데 이게 있고 그 네 번째가 이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전반적으로 이거 얘는 빼고 이 3번은 빼고 3번은 이제 그냥 나만 하면 되는 거니까 1번, 2번, 4번 이 세 가지는 뭐가 중요하냐면 이거예요. 부동산에서 우리가 물건을 팔려고 해도 USP라는 게 있습니다. 유니크 셀링 포인트예요. 그 제품을 팔 수 있는 어떤 셀링 포인트를 만든다 그러죠. 그런 것처럼 이 건물이라는 것도 이거 그다음에 땅값도 생각보다 이 동네에서 예를 들어서 평당 1억 5천까지 받아주는 동네예요. 그러면 요거랑 요런 경쟁 사무실이랑 비교 이런 것 다 했을 때 뭐가 되냐면 이 1번, 2번, 4번은 부동산 중개인으로 하여금 설득할 수 있는 카드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어차피 이거 내가 쓰는 거 아니잖아요. 이 건물 내가 안 쓰죠. 내가 쓰는 분도 있지만 안 쓴다고 했을 때 차익용으로 본다 그랬을 때 뭘 해준다는 관점으로 가면 되냐면 부동산 중개인한테 카드를 많이 만들어줄수록 어떻게 돼요? 이분이 설득을 하기가 쉬울 거 아니에요. 그 카드들이 뭐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이거 만들 때 어떻게 만들면 돼요? 이 카드들을 이거 말고 다른 카드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다른 카드들을 먼저 알게 되면 그런 것 중에 싼 걸 살 수 있잖아요. 그쵸? 거래도 빨리빨리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 카드들에 대해서 저도 원래 몰랐어요. 근데 네이버 부동산을 너무 보다 보니까 알게 됐어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보잖아요. 자, 보면은 입구역에서 도보 5분. 이거 뭐예요? 이 부동산, 여기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카드로 쓰는 거예요. 서운총 실장님이 카드로 쓰는 거예요. 여기서 가까운 거, 오피스 밀집 지역 동교동에 있는 거, 그 다음에 대로변 이면에 접근이 용이한 거, 즉시 입주되는 거, 그 다음에 냉난방기 있는 거, 어느 정도 인테리어에 대해서 협의가 가능한 부분, 엘리베이터가 있는 부분, 내부 화장실이 있는지 여부, 이런 것들이 뭐예요? 카드가 된다는 거죠. 이런 것 중에 내가 싼 돈, 그러니까 뭐냐면 자 다시 여기로 돌아와서 나 30억에 사서 45억에 팔 거예요. 나 목표 매각 가격이 45억이야. 그럼 이 안에 차익이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뭘 빼야 돼요? 내 비용을 빼야 돼. 근데 내 비용을 딱 봤을 때 내 비용을 최소한의 수준에서 이 사람 카드 될 수 있는 것들을 쭉쭉쭉 만들어주면 어때요? 중개인 입장에서 쉬워진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카드가 어떻게 얼만큼 있는지는 이렇게 보면은 나온다는 거예요. 대수선 되는 게 좋구나. 에폭시 바닥 좋구나. 승강기 있어야 되는구나. 내부 화장실 있으면 좋구나. 아까 전에 우리가 2개만 봤는데도 어때요? 2개만 봤는데도 내부 화장실 있으면 좋구나. 엘리베이터 있으면 좋구나. 에어컨 있으면 좋구나. 이거 다 알잖아요. 다른 애들 이거 다 해놨는데 나 안 해놓으면은 내가 이거 수익률 맞출 수가 있겠냐. 요것만 자꾸 봐도 여러분들이 카드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거
바탕 그림은 요 정도를 맞춰놓고 요 안에 자잘한 카드들을 또 맞춰가는 거, 이런 식으로 봤을 때 아, 여기는 지금은 이 정도 평인데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를 넣으면은 아, 평이 이게 줄어들겠구나. 예를 들어서 20평이라 그랬을 때 20평일 때 평당 10이면은 이거였는데 엘리베이터 하느라고 내가 한 3평 까먹었어. 아, 그럼 나 17평인데? 그런 것들을 내가 좀 계산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엘리베이터 넣어도 넉넉한데 요거 그 건물 상태로 만들었을 때 요게 각이 나와. 요 각을 잴 수가 있는 상태에서 건물을 사야 된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 중에 이제 건물 여러 채를 갖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진짜 행운아예요. 정말 세상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 대부분의 사람은요, 이거 하나가 인생의 끝이에요. 한 번 사면, 건물 하나, 인생에 한 번 사면 끝이야. 근데 그리고 금액도 내 전 재산 들어가는 수준이에요. 근데 이런 아주 기초적인 것도 저는 모르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 운이 좋았던 건 그 다음에도 제가 돈을 계속 버니까 앞에 했었던 실수를 만회해서 단거하고 그거 해서 했던 실수를 만회해서 단거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배워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모든 사람이 그런 환경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면서 겪었던 거를 여러분들한테 얘기 드리는 거고, 사실상 이 얘기를 듣고도 이해가 안 돼. 그러면 건물 사면 안 돼요. 사기당해, 사기. 진짜 하느님이 보호하사 좋은 거를 살 수도 있지만 그럴 확률이 높지가 않단 말이에요. 만약에 건물을 살 거면 그 모아가는 과정에서 내가 찾고 하는 거에 재미가 있어야 돼요. 그거 하는 과정에서 재미가 있고 거기 시간 넣는 게 내가 힘들지가 않고 그래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좋은 점이 뭐냐면 상대적으로 내가 안정적으로, 예를 들어서 내가 평당 가격으로 봤을 때도 월세를 내가 여기 간단하게 안에 인테리어만 싹 해도 좀 바꿀 수 있겠어. 구조 변경까지 안 가더라도. 그리고 내가 보니까 경쟁 사무실들도 그 정도 수준이야. 경쟁 사무실들도. 그 다음에 내가 돈을 충분히 모아가지고 이자랑 월세가 이래. 그 다음에 땅값으로 봤을 때도 아, 내가 요걸 맞췄을 때 1.5억인데 내가 땅값도 싸게 사는 거야. 이 네 가지를 딱 챙겨봤는데 이게 각이 서. 그런 것들만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만. 그런 것들이 어디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나와요. 시간이 지나면. 그거 하는 방법, 시간이 지나면서 나오는 방법도 제가 간단하게 얘기를 드려볼게요. 예를 들어서 뭐 마포로 해볼게요. 그 마포 건물이라 보면은 단지 제끼고 그럼 있잖아요. 근데 그게 만약에 이 건물이었다고 해볼게요. 그냥 아무거나 들어온 거예요. 이게 그런 건물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의 각이 쓰는 건물이라고 했을 때 여기에 연락을 하면은 이게 네이버 같은 경우는 허위 매물일 가능성이 높아요. 무슨 얘기냐면 허위 매물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했는데 그거는 이미 팔렸고요. 다른 거 비슷한 걸로 제가 추천드려도 될까요?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조건들 있잖아요. 이 조건들을 여러분들이 딱 하나의 문서로 만들어서 이메일로 보내드리던지 뭐 그렇게 해가지고 이런 매물 나오면 보내달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제가 연락드렸던 것보다 더 좋은 거 있으면 연락달라고. 그러면 그거를 계속 해놓잖아요. 그러면 이분들 DB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요. 이 연락을 많이 할수록 뭐냐면 여러분들한테 부동산 보내준 사람 많을 거예요. 이 정도 조사해가지고 내가 어떤 나의 각을 만들어서 그 동네를 내가 살려고 마음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동네에서 이 각이 나오는 매물들은 몇 개 없잖아요. 그럼 그게 나왔을 때 연락을 준다는 거죠. 그거 연락만 계속 돌려놔도 여러분들 진짜 스팸 때문에 힘들 정도로 매물 받게 될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보내준 데이터가 저 그냥 건물 살려고 그러는데요가 아니라 뭐예요? 아, 이 정도까지 알아봤으면 이 사람 진짜 살 거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뭐냐면 찾은 다음에 그런 각이 쓰면은 이 매물 번호 알려주고 이거보다 좋거나 이거랑 요런 거 여기에 들어가는 거 그 정도 매물을 확보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러면은 내가 미리 연락을 해놓으면은 나한테 오겠지. 그런 거죠. 그렇게 해서 왔을 때 검토를 해보면 된다. 그러면 동시에 네이버 부동산도 계속해서 찾아보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아주 개략적인 걸 알려드렸어요. 근데 여기서 더 자세한 얘기를 이제는 건물의 이제 법률적인 부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사실 컨텐츠가 조회수가 안 나와. 이런 개략적인 거는 누구에게나 적용할 수 있지만 이제 개별 물건마다 이야기를 또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미 굉장히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올려놨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올려놨으니까 찾으면서 배우시거나 아니면 제가 좀 시간 되면은 꼭 알아야 되는 것들만 좀 정리해가지고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여러분들 건물 사실 분들이 있으면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건물 중개도 하지 않고 건물 뭐 어떤 행정 처리를 하는 사람도 아니고 설계를 하는 사람도 아니고 짓는 사람도 아니고 시행하는 사람도 아니고 저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대출하는 사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이해관계 없이 그냥 얘기 드렸다. 그 대신 뭘 해라? 구독은 눌러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건물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뭐 오피스텔이라든지 아니면 뭐 분양권이라든지 아니면 뭐 아파트라든지 이런 것들 제가 겪었던 얘기들 바탕으로 계속해서 좀 얘기 드릴 수 있는 기회 되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들 보려면 어떻게 하겠죠? 맞습니다. 구독을 눌러놔야겠죠?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랑 이 계획을 세울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적합한 플랜이 될 겁니다. 왜냐면 이 계획을 통해서 우리가 1000만 원을 만들 거기 때문이죠. 어떻게 1000만 원을 만들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통해서 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을 겁니다. 바로 제로 베이스부터 월 1000만 원까지에 대한 전략을 지금부터 같이 세워볼 거예요. 1000만 원은 뭔가요? 이거는 우리가 뭐 돈이에요, 돈. 그죠? 돈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만들어지는 것. 돈은 능동이 아니라 수동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중에 마인크래프트를 하는 분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 애가 마인크래프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초보들은요 몹을 잡으러 쫓아다녀요. 근데 고수들은 몹팜을 만듭니다. 몹팜. 그래서 몹이 모여들도록 만들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마인크래프트를 했다면 정말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돈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만들어지는 것. 그리고 요거를 만들어지는 것을 어떻게 계산하면 되냐면 자, 얼마짜리를 몇 개 파는가 이겁니다. 자, 돈은 얼마짜리를 몇 개 파는가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아니요, 노동소득은 그런 게 아닌데요. 제가 회사 가서 월급 받는 건 그런 거 아닌데요. 자, 여러분들의 월급이 얼마짜리죠? 그래서 몇 개 팔 수 있어요? 내 거 하나밖에 못 팔죠. 네. 그거예요. 이 몇 개를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얼마를 계속 올려야 되는 게임이에요. 내가 고칠 게 2개가 있는 게임이 있고 하나만 할 수 있는 게임이 있으면 이 2개가 있는 게 더 나은 게임이죠. 자, 만약 매월 1000만 원 이게 한 번이 아니라 요것을 그러면 이렇게 매월 1000만 원으로 만드는 것이 목표라면 세부 목표를 여러분들을 위해서 세워드릴게요. 조회수 3000회, 마진율 20%, 전환율 1%. 자, 이게 뭐냐면 1000만 원이라는 것이요 약간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헬스의 3대 500 같은 거예요. 그래서 3대 500을 하려면은 뭘 하나요? 우리가 벤치프레스 무게도 올려야 되고요, 데드리프트 무게도 올려야 되고요, 스쿼트 무게도 올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자, 요겁니다. 조회수, 마진율, 전환율, 객단가 요거예요. 요거를 다 올려야지 1000만 원 클럽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요거를 보는 순간 다양한 핑곗거리가 떠오를 겁니다. 세상에 5만 원짜리 객단가가 어디 있어요? 상장사도 영업이익률이 20%면은 대박인데 세상에 마진율 20%짜리가 어디 있어요? 조회수를 3000회를 어떻게 만들어요? 전환율 1%를 어떻게 만들어요? 100명이 들어와서 1명을 전환시킨다는 거는 어마어마한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 속에 충분히 많은 핑곗거리가 떠오르는 시점입니다. 헬스장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아니, 어떻게 100kg를 벤치프레스를 밀어요? 스쿼트를 150kg을 어떻게 그렇게 해요? 그건 말이 안 돼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런 생각들이 떠오를 거예요. 그런 핑계. 그 핑계가 떠오르는 것이 뭐냐면 그것을 하라는 신호예요. 그것을 해야 한다. 여기가 마인드야. 그러니까 원래 이런 거는 다 그냥 현실적인 건데 이게 마인드라고요. 핑계를 어떤 사람은 그것을 안 하는 이유로 삼아요. 자, 이게 뭐야? 부자들이 마인드가 중요하다. 여러분들 생각을 바꿔야 된다. 이게 뭐냐면 요것만 하면 성공 포르노야. 그죠? 요것만 하면 성공 포르노잖아. 근데 그래가지고 내가 그거 안 한다고. 이 얘기를 한다. 이 얘기를. 근데 요거를 보는 순간 여러분들이 이 핑계가 떠오르고 아니 어떻게 객단가 세상에 5만 원짜리가 어디 있어? 아, 그래서 안 해야겠다. 아니 어떻게 조회수를 3000회를 만들어? 안 해야겠다. 어떻게 마진율 20%짜리가 세상에 어디 있어? 안 해야겠다. 전환율을 어떻게 1%를 만들어? 안 해야겠다.
그럼 요거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얘기를 드려볼게요. 객단가 5만 원에 마진율 20%면은 남는 돈이 10,000원이에요. 5만 원짜리를 파는 건데 하나에 마진율이 10,000원이라고요. 그럼 우리가 하루에 30만 원씩 벌면은 우리가 한 달이면 약 1,000만 원이 되잖아요. 계산하기 쉽게 30개라고 해볼게요. 안 그러면 뭐 33.333333개로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어차피 이게 여기에 1,000만 원에 가냐 못 가냐는 이게 30개든 33.3333개든 상관이 없어. 왜 30개를 해가지고 1,000이 안 되게 그 100만 원 빠지나요? 내가 100만 원어치는 욕을 먹을게요. 그냥 30개로 할게요. 계산하기 편하게. 그 100만 원에서 30개 하면 얼마예요? 하루에 30만 원 남고 곱하기 한 달 평균 30일 하면은 얼마예요? 900만 원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요거랑 요 30개짜리를 어떻게 30개를 팔리게 하느냐에 대한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어떤 판매하는 콘텐츠 조회수가 100회가 나왔을 때 한 개가 팔린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몇 개 만들어야 돼요? 3,000회를 만들면 전환율 1%를 가정했을 때 30개가 되잖아요. 요거를 만들면 자동으로 이게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자, 요게 성공 8위 문장이고,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인간은 모두가 그들의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아직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죠. 누구나 그 강점으로 승부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 내용을 안 하고 요것만 하면 성공 포르노예요. 맞죠? 맞아요. 근데 자, 무슨 얘기냐면 나의 약점이 있어. 우리가 3,000회 조회수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요 밑에 설명 뺄게요. 나는 이 조회수의 강점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나는 1,000회밖에 안 나와.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전환율의 강점을 가질 수도 있어요. 조회수의 강점이 아니지만 전환율을 올리는 게 나는 더 쉬워. 어떤 사람은 이걸 올리는 게 더 쉬워요. 어떤 사람은 객단가를 올리는 게 더 쉬워요. 어떤 사람은 마진율을 키우는 게 더 쉬워. 나는 영업에 자신이 있는데, 아니면 나는 직접 생산할 수 있는 강점이 있는데, 나는 뭔가 각자의 뭐예요? 각자의 강점이 있다는 거야. 각자의. 조회수도 여러분의 강점이 있어요. 조회수라는 건, 자, 이 조회수도 쪼갤 수가 있거든요. 사실은 썸네일, 제목, 그 다음에 도입부와 본문, 결론까지. 이거는 뭐예요? 요거는 클릭률이에요. 클릭률. 요건 뭐예요? 요건 시청 지속 시간이에요. 내가 이 조회수라는 값을 만드는데도 나의 강점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클릭률을 극한값으로 끌어올릴 수가 있어. 그게 여러분의 강점일 수 있죠. 자, 나는 시청 지속 시간을 올리는 것이 강점일 수 있어. 사람마다 강점이 다르다고.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모두의 강점을 갖는다. 강점으로 승부해야 된다. 내가 잘하는 걸 끌어올리는 거는 상대적으로 쉽다는 얘기예요. 좀 더 딥한 얘기를 해볼게요. 이런 것도 있고 도입부, 본문, 결론. 그러니까 이거 시청 지속 시간이라는 것도 초반부, 중반부, 결론부로 나눠서 내가 강점이 어디 있는지 또 달라. 그쵸? 클릭률에 대해서도 내가 썸네일과 제목 중에 또 달라. 이미지와 텍스트 중에 내가 강점을 가진 게 달라요. 자, 그러면 이 1,000회라는 것도 이 방향이 아니라 또 다른 것도 할 수 있어. 내가 영상 제작 속도가 빨라요. 그럼 뭘 하면 돼? 이거 3개 만들면 되잖아. 여러분이 만약에 생각이 깊고 행동이 느려도 퀄리티 있는 걸 뽑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든, 아니면 내가 퀄리티가 낮아도 여러 개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든, 그게 뭐예요? 모두의 강점이라는 거예요. 그게 단점이 아니라 그것이 강점이라고요. 그리고 그 결대로 육성했을 때 성과가 잘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언제 이게 성과가 안 나오냐면, 필요할 때마다 유리한 곳으로 도망가면 아예 안 나와. 여기를 보겠습니다. 결과 데이터를 보면은 클릭률을 올리는 데에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요거를 좀 극대값으로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나머지는 일반적인 수준까지는 올려줘야지 얘가 작용을 한단 말이에요. 왜? 우리가 지금까지 보면은 뭐예요? 전부 다 여기에 들어가는 모든 요소는 뭘로 이루어져 있냐? 곱셈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냥 이거를 다 곱하잖아요. 그러면 900이 나와요. 그쵸? 조회수에서 20%를 곱해봅시다. 그리고 객단가에서 1%를 해도 어차피 나와요. 왜냐면 곱셈은 순서가 상관이 없으니까.
곱셈은 순서의 문제가 아니야. 곱셈은 순서의 문제가 아니고 그냥 어떤 값이든 중간에 0이 있으면 그냥 망하는 거예요. 도망을 간다는 게 뭐냐면 어떤 거를 하는데 나머지를 그냥 놔버린다거나 아니면 강점이라 그랬다가 그럼 그거를 우리가 키우자고 몰아붙이는 순간 그건 내 강점이 아니에요 라고 스스로를 속이는 선택을 한다거나 그러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솔직해야 돼. 자신에게 솔직해야 돼요. 나 이거 강점인 건 알겠는데 하기 싫다. 그러면 하기 싫은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그걸 시키는 사람이 잘못하는 게 아니라. 왜냐면 여러분 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 3개를 운영하는 것도 이렇게 전략을 세울 수 있어요. 자, 허리 안마기를 판다고 해봅시다. 허리 안마기를 판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에 떠오르는 타겟이 있을 거예요. 영상당 근데 내가 안타깝게도 3,000뷰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 3,000뷰 안 나오면 어차피 이게 안 돼요. 900에서 1,000만 원. 이게 어차피 달성이 안 된다고요. 나 1,000뷰만 나오니까. 그래서 영상을 3배를 올려야겠다 한다고요. 근데 여기서 어떤 사람은 타겟을 다양하게 떠올릴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한 타겟 안에서 컨텐츠를 다양하게 떠올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또 다른 거예요. 영상 제작 속도라는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허리 안마기라고 했을 때 나 1,000회밖에 안 나와. 그러면 채널을 3개를 운영하는 방법도 쓸 수가 있다는 거죠. 1번은 내가 50대 여성 타겟이에요. 50대가 넘으면 허리가 점점 아파지는 이유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20대 남성 타겟으로도 할 수 있어요. 그죠? 허리 다치면 근손실 일어나는 이유를 다룰 수도 있어요. 3번째, 한 40대 여성을 타겟으로 할 수도 있어요. 성적이 낮아지는 이유는 의외로 허리 통증 때문이다, 자녀의. 그런 채널을 만들 수도 있어요. 애가 못 앉아 있는 이유가 나 허리 아파서 못 앉아 있어가 진실인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채널에서 내가 1,000뷰씩 뽑으면 어떻게 돼요? 한 채널마다 이게 채널이라는 건 반드시 유튜브만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채널이라는 건 블로그가 될 수도 있고 유튜브가 될 수도 있고 인스타도 될 수 있어요. 근데 이왕 하는 거면은 제일 큰 데서 하는 게 좋다는 거 아니에요. 왜 유튜브인가? 자, 첫 번째, 이용자 수가 가장 많습니다. 이용자 수 많아요? 많아요. 두 번째, 어렵기 때문. 이걸 하잖아요. 유튜브는 이미지, 글, 동영상 이 3가지를 다 사용해요. 그죠? 이미지, 글, 동영상을 다 쓴단 말이에요. 이걸 하는 순간 이미지는 이미지 플랫폼에다 올리고 글은 글 플랫폼에 올리고 동영상 플랫폼에 올릴 수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대부분의 플랫폼들이 수렴 진화를 하고 있어요. 수렴 진화라는 건 고래는 포유류고 펭귄은 조류고 그 다음에 청새치는 어류잖아요. 근데 3개 다 생긴 건 비슷하다고요. 그런 것처럼 비슷해지는 것처럼 이미지 대표적인 플랫폼 뭐 있어요? 인스타그램 있죠. 인스타그램도 릴스나 아니면 텍스트만으로 컨텐츠 구성할 수 있어요. 맞죠? 글 올라가는 거 스레드나 블로그 있죠. 네이버에도 릴스 같은 거 네이버 클립이라고 이미지도 올릴 수 있고 글도 올릴 수 있어요. 그 유튜브도 마찬가지예요. 유튜브도 글도 올릴 수 있고 짧은 비디오도 올릴 수 있고 긴 비디오도 올릴 수 있죠. 틱톡도 마찬가지예요. 페이스북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이 이미지, 글, 동영상 이 3가지의 컨텐츠 형태로 다 활용이 돼 있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내가 앞단에서 이걸 해결해 놓으면 확장성을 압도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내가 이거 글빨만으로 내가 키웠어. 그러면 이게 어려워요. 내가 이미지만으로 키웠어. 이거 못해요. 그냥 거기 계속 갇혀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동영상으로 키우면 이 글이 다 필요하다니까. 이미지나 글이 다 필요해진다고요. 돌아와서 보면은 이것 때문에 어렵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어렵다는 거는 요 방향이 있고 한 방향이 더 있습니다. 뭐예요? 경쟁자가 늘기 어렵다. 나한테 어렵다는 건 뭐예요? 경쟁자한테도 자연스럽게 어렵다는 거예요. 맞아요? 나한테 어렵다는 건 경쟁자한테도 어렵단 얘기예요. 그럼 뭐예요? 내가 이용자 수가 많고 어려운 플랫폼을 먹게 되면 사업의 안정성이 더 생긴다는 얘기죠. 자, 요거는 약간 센 얘기였고, 그래서 어려운 걸 해라. 이런 얘기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의 강점을 파악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달성을 할게 만들면 이거는 뭐예요?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뭐예요? 조회수 3,000회라는 건 하루에 조회수 3,000회씩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하면 열흘이면 얼마예요? 열흘. 내가 열흘에 한 번 올리면 3만 뷰 만들 수 있어요. 매일 만들면은 1,000회도 안 나오는데 나 열흘 투자하면 3만 뷰짜리 만들 수 있는 사람이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한 달에 한 번 올리는데 10만 뷰 올릴 수 있어요.
한 달에 10만 뷰짜리 하나 만들어요. 이게 3,000회가 아니라 10만 회야. 그 전환율 1%하면 1,000회잖아요. 1,000. 거기다가 객단가 마진율 해가지고 10,000원짜리를 하면 얼마예요? 1,000만 원 되잖아요. 내 강점이 나는 시간을 많이 들이면 이 10만 뷰짜리를 만들어. 하루하루 올리면 1,000뷰밖에 못 만드는데 내가 시간을 안 들이고 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 근데 여러분들이 시간 들여도 1,000뷰 나오고 하루 해도 1,000뷰 나오는 사람이면 그런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전환율을 올리는 거와 관계없는 그런 쓸데없는 주변 작업을 한참 하다가 나중에 실제 영상 만드는 데 들이는 시간은 하루나 크게 차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는 계속 딴소리해. 근데 데이터를 기록을 해놔야지 도망을 못 가요. 대부분의 인간은 자기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딴소리합니다. 아니면 내가 영업활동을 하면은 마진율을 더 빨리 키울 수 있는 사람이야. 제안이나 영업이나 협상이나 이쪽에 내가 강점을 가지고 있어요. 이쪽에 강점을 가지고 있을 수 있죠. 그럼 그 사람은 어때요? 그 사람은 그 양을 늘리거나 그 횟수를 늘려가지고 이 마진율을 예를 들어서 20%에서 내가 40%짜리로 바꿨어요. 40% 마진율 40%짜리 있어요? 있죠. 그런 제품도 있어요. 그러면 40%짜리로 바꿨을 때 내가 어떻게 돼? 나한테 필요한 영상 조회수는 3,000회가 아니라 1,500회로 떨어져요. 아니면 내가 설득을 잘해가지고 1%가 아니라 3%까지 올릴 수 있어. 그러면 필요한 조회수는 얼마예요? 1,000회예요. 왜? 이게 다 곱셈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상호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시간을 들여서 이거 영상 만들 시간에 나 전환율 올리는 거 더 잘하는데 그러면 목표 값에 더 빠르게 도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거 밖에 제가 지금 안 넣어놓은 게 있는데 만약에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재구매율을 넣을 수 있어요. 재구매가 돼가지고 쌓이기까지 한다면 그럼 결국엔 시간 싸움이 되는 거죠. 이 모든 거 있잖아요. 지금까지 이거 각자의 강점으로 내가 잘하는 걸로 할 수 있는 것들이 각 부분마다 다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것에 영향을 주는 게 있어요. 이 모든 것에 영향을 주는 것이 뭐예요? 성실성이에요. 아무리 이거를 여러분들 강점 분석을 하고 어떤 게 약한지 어떤 걸 보충해야 되는지 어떤 걸 강화해야 되는지가 나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안 되잖아요. 하다 마라. 그럼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 성실하다 그래서 부자가 되는 거는 아니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성실하지 않으면 부자가 될 수 없어. 지속하지 않으면 부자가 될 수 없어. 한 번만 해가지고 엄청나게 잘 되는 건 뭐 투자 쪽에선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로또나 이런 뭐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근데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사업이나 뭐 장사나 이거는 지속성 싸움이지 그냥 이거를 내가 한 번 장사해가지고 뭐 그런다? 그런 거 없어요.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의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의 다양성 이게 너무 넓다는 거예요. 스펙트럼이 너무 넓어요. 모든 사람은 강점을 가지는 요소가 다르고 그 강점을 파악하고 전략을 세우고 실제로 실행하는 데는 당연히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강점은 여러분들이 뱉은 말에 있지 않아요. 저는 영업에 자신이 있어요. 마진율 낮추는 거 제가 협상에 자신 있어요. 가보면 못해. 저는 영상 생산하는 거 자신 있어요. 생산시켜보면 못해요. 여러분들 스스로를 알지 못하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굉장히 높은 정도가 아니라 한 90%는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 그럼 이거를 달성할 확률이 높은 사람 뭐냐면 자기가 누군지 뱉은 말, 그 다음에 실제 행동 이게 가까울수록 여러분들 이거를 달성할 수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거를 해주는 데가 뭐예요? 비즈니스 PT예요. 근데 비즈니스 PT 들어오기 전에 설문을 해요. 여러분들 스스로의 강점이나 어떤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행동의 결과를 관찰을 합니다. 근데 이 두 개가 말보다 행동이 결과가 더 큰 경우에는 이거가 너무 쉬워요. 근데 행동보다 말이 앞서는 사람 있죠? 말이 아닌 행동으로. 자, 여기서 요것만 하면 근데 이게 무슨 실제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말만 앞서고 행동이 못 쫓아오잖아요. 이거 달성이 안 돼. 예, 이거는 바로 탈퇴로 갑니다. 자기에 대한 인지가 안 돼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세상의 어떤 이 과정이나 아니면 자기와 사업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이런 환경이나 아니면 어떤 세법이나 이런 것들이 다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안 되는 거다라고 해요. 근데 그거를 전부 다 바꾸는 것보다 나를 바꾸는 게 이 말과 행동을 일치시키는 것이 훨씬 더 빠르게 이 목표한 값을 달성하는 방법이에요.
30살이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할 때 그 사람이 30년을 넘는 시간을 살아와도 자기가 뭘 강점을 갖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 한 80% 돼요. 강점을 모르는 사람이 80% 되니까 내가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은 거의 100%에 가깝다고 봅니다. 그런 사람은 한 1, 2% 정도 있어요. 그런 사람 너무 많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지혜로워서 말이랑 행동이 일치하고 이 모든 과정에 대해서 나의 강점으로 승부하는 플랜을 세울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약점을 일반적인 수준까지 올릴 수 있는 훈련 구조를 만들고 강점을 강화할 수 있는 훈련 구조를 만들고 그것을 실제로 주간 단위에 맞춰서 수행할 수 있다면, 그럼 여러분들 스스로 1000만 원 그냥 달성이 됩니다. 달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달성이 되어진다고요. 그러면 그런 거를 어떻게 하냐? 지금 화면을 보시면 각 센터별로 여러분들의 과제 수행 현황, 과제뿐만 아니라 해야 되는 목표 값을 수행하는 현황이 나와요. 근데 그게 안 되면 이렇게 뜬다고요. 그죠? 보면은 콘텐츠 관리 채널 미등록 이런 식으로 그분이 해야 되는 거 보면 썸 끝, 원 끝, 3일 남았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의 목표치에 맞는 것들을 수행하는 것을 관리를 해줄 사람이 있어야 돼요. 네 가지는 이제 대표적인 요소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이런 데이터들을 관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매출은 결국 이 맨 위에 있잖아요. 이 밑에서부터 풀링 컨텐츠라는 것, 키 컨텐츠라는 것, 그 다음에 그것과 관련된 성과라는 것들을 탐색 유입, 클릭률, 시청 지속 시간, 쇼츠 조회수, 구독 전환율, 구독자 증가수, 풀링 컨텐츠 조회수, 페이지 유입량, 검색 유입, 클릭률, 시청 지속 시간, 키 컨텐츠 연계율, 키 컨텐츠 조회수, 링크 클릭률, 랜딩 페이지 접속수, 무료 고객 전환율, 무료 고객 수, 유료 고객 전환율, 유료 고객 수, 객단가 아래에 수많은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여러분들의 매출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들을 관리를 합니다. 관리를 하는 것이 여러분들 방금 앞에 봤던 그런 그 지표 기반으로 관리를 하게 돼요. 그 다음에 각각 단계에 맞는 교육과 훈련, 그 다음에 시험이 제공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0이 하나라도 뜬다면 그냥 위에가 답이 안 나와요. 왜냐면 이 모든 과정이 다 곱셈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곱셈에서 너무 무서운 게 0이 하나만 떠도 그냥 결과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0이 어디서 뜨는지를 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이런 얘기를 한다고요. 열심히 살아도 답이 없어. 이게 어디로 흘러가냐면 이걸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자, 뭐예요? 열심히 살아도 답이 없어. 0이 어디서 뜨는지 찾을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걸 찾아가는 과정을 그냥 개무시해요. 그걸 찾아가는 과정 자체가 존재한다는 걸 무시하고 싶다고. 과정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0을 발견하면 그게 좌절할 포인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걔만 일반적인 수준으로만 고쳐줘도 여러분들 진짜 성과가 엄청 올라온다니까요. 열심히 살더라도 답이 없는 게 아니라 아직 나는 그 0을 못 찾았어. 내가 막혀있는 0을 못 찾은 거예요. 열심히 살 필요가 없어. 왜? 0을 못 찾았으니까 나머지 나 진짜 죽도록 다 갈아놓고 있는데 결과가 뭐야? 0이야. 죽도록 갈아놓고 있는데 결과 뭐예요? 0 나온다고요. 그 0이 어디에 껴있는지를 찾아야 돼요. 근데 그거를 열심히 살 필요가 없는 걸로 가면 안 된다고요. 나는 안 되는 사람인가? 아니, 너는 0을 아직 안 찾은 사람이야. 그 0을. 아니면 그 숫자가 너무 0에 가까워. 나머지 다 되는데 뭐야? 나 왜 안 벌어지는데요? 이 안에 뭔가 일반적인 수치보다 굉장히 말도 안 되게 낮은 수치가 존재한다니까, 여러분들이. 그게 어떤 심리적인 요인이든 아니면 그게 어떤 기술적 요인이든 훈련의 부족이든 그런 분야가 있는지조차 모르든 우리가 이런 표준 정규 분포가 있다고 해볼게요. 여기가 어떤 보통 사람들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여기로 가는 데는 일반 값들만 다 채워도 여기를 갈 수가 있어요. 이 일반 사람들 중에 상단. 여기서 이걸 벗어나려면 강점으로 승부해야 돼요. 나머지가 다 일반 값이고 하나의 곱셈 값이 강점이 됐을 때 여러분들 이 영역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영역의 최하위에 가게 됩니다. 이 뛰어난 사람들의 영역의 최하단에 드디어 내가 벽을 뚫고 진입을 하게 돼요. 일반적인 걸 다 채우는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노력입니다. 노력. 여기에서 상단을 가는 건 노력이에요. 자, 여기서 이걸 가는 거는 강점인데 이제부터 여러분들
유전이랑 어떤 지능이랑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작용을 하기 시작해요. 여기서 왜? 어떤 새끼들은 강점이 아까 전에 그 수많은 영역 있죠. 그게 다 지 강점이야. 걔네들 여기 가는 거예요. 근데 강점 하나야. 그럼 여기 있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그거 타고 나는 거, 물려받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일반적인 걸 다 채우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다.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일반적인 걸 채워 넣는 것. 일반적인 걸 채워 넣는 방식으로 그 값이 좀 낮더라도 여기 있는 사람도 여기로 올 수 있어. 더 놀라운 건 그건 시간이 걸릴 뿐이에요. 단 조건이 있죠. 그 훈련 과정만 제대로 돼 있다면, 그것을 발견하는 과정만 제대로 돼 있다면 올 수 있다고요. 처음에 뭐예요? 나한테 부족한 거 체크를 하고 그거를 채워 넣는 거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특별한 방법을 배워도 하나가 0이 있으면 뭐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예를 들어서 뭐 있을까요? 세상 천재에게 칼국수 잘 만드는 방법을 만들었다고 해봐요. 배웠다고 해봐. 그래도 이 수많은 과정 중에 하나가 0이면 나머지 값이 그냥 다 무너진다고요. 왜? 각 항목들이 곱셈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아무리 큰 값을 곱해서 키워도 곱해서 0이 한 번 곱해지는 순간 그냥 아무것도 없다고요. 그 다음에 특히 작은 값에서는 이런 변화가 더 두드러지는데, 예를 들어서 전환율 1%예요. 1%에서 0.5로 갔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0.5%포인트밖에 안 줄었잖아요. 그거 굉장히 작은 값이에요. 근데 전체적인 성과는 어떻게 돼요? 절반으로 뚝 떨어진다고. 나는 이 작은 값을 0.5였는데 내가 이거를 1%로 올렸어요. 그러면 0.5%포인트 올라간 거지만 뭐예요? 2배가 그냥 내가 돈을 더 번다고요. 약점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거를 개선하는 것만으로도 아사리판으로 하고 있다면, 약점이 너무 많으면 자 이런 경우 있어. 근데 다 아직 일반적인 수준 이하야. 그거를 다 채우는 데는 시간이 더 걸려요. 그거를 다 채우는 데 한 얼마만큼 걸리냐? 한 40주 정도 걸립니다. 40주면 얼마예요? 9개월. 9개월에서 한 10개월 정도 돼요. 이거를 다 채우는 데 한 이 정도 걸려요. 그리고 그걸 채우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 이 훈련 결과 후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비즈니스 PT 팩폭 리뷰 1년 다녀봤습니다. 2년 전 오래도록 다니던 회사를 퇴사했습니다. 결혼도 했고 아이도 태어났는데 이걸 어떻게 알았는지 비즈니스 PT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조회수 수익은 재능의 영역, 일반인은 쉽지 않다. 비즈니스 PT 한 주 한 주 집중하면서 최선을 다해 주원규님의 영상을 시청하였고 빠짐도 없이 밤을 새서라도 기한 내에 과제를 수행했습니다. 강의에서 시범을 보이면 저는 눈으로만 보지 않고 직접 타자도 치면서 똑같이 따라했습니다. 운동을 할 때도 놀러 갔을 때도 잠을 잘 때도 비즈니스 PT가 1순위였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맑은 정신일 때 어려운 과제를 시작했고, 피곤이 몰려올 때 간단한 과제를 수행했습니다.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온 가족이 코로나 걸렸을 때도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건 모두 다 했습니다. 과제를 우습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절실했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주원규님이 메인으로 강의를 주에 5개씩 VOD로 시청하는 시스템이고, 너무 짧지도 길지도 않은 시간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실 너무 내용을 많이 넣었다면 1주 동안 소화를 못 시켰을 것 같아요. 왜 9개월이 걸린다고 하는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디테일하고 이렇게까지 자세히 알려준다고. 퀄리티가 매우 좋습니다. 제가 사업을 주면서 4회차에 500만 원짜리 강의를 들어본 경험이 있는데 비즈니스 PT 퀄리티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월에 50만 원이면 그냥 VOD 시청하는 것만으로 전혀 아깝지가 않습니다. 자, 이분 상태입니다. 얼마인가요? 4억 7천이에요. 전환율 8.5, 링크 클릭률 8.1. 트레이너 선생님 역할. 정확하게 내용을 이해했는지 파악하고 부족한 내용이 있다면 설명을 해줍니다. 데이터 바탕으로 조언을 해주며 상황에 따라서 아이디어를 주고받으며 소통합니다. 내가 어려워하는 문제를 함께 고민하며 도와주며 해결 방안을 제시해줍니다. 나의 채널에서 일어난 값을 토대로 약점은 보완하고 강점은 강화해줍니다. 1년 성과. 3개월째에 첫 매출이 발생했고요. 그때 93명이었습니다. 5개월쯤 됐을 때, 6개월이죠. 거의 한 반년 정도 됐을 때 평균 5천만 원 정도 매출이 발생했으며 1년간 누적 매출은 4억 7천입니다. 현재 구독자는 6,820명이며 동영상 76개, 구독자가 밥 먹여주지 않습니다. 10,000명이 채 안 되는 구독자로도 이 정도 매출 가능합니다. 저희 스토어에 들어오는 고객은 일평균 1,500 정도 됩니다. 어느 백화점 상점보다 많은 고객분들이 저희 스토어에 오다니 놀랍지 않나요? 9개월이 지난 현재 아직도 졸업하지 않은 이유. 사업이 확정되면서 익숙하고 편한 방법으로만 컨텐츠를 제작하게 됩니다. 트렌드와 감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개정된 강의로 복습을 하며 몰랐던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더 많은 데이터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줍니다. 그리고 오래도록 손발을 맞춘 트레이너 선생님이 이제는 비즈니스 파트너입니다. 월 50만 원 하나도 아깝지 않은 이유입니다. 프리미엄 멤버십 운영에 대해서 아쉽습니다. 9개월 이상 수료한 분들의 커뮤니티를 개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요 앞에까지만 보겠습니다.
뒤에 졸업생이 아직 몇 명 없어요. 이게 이제 이 서비스가 1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0원에서 1000만 원까지 비즈니스 PT 후기. 안녕하세요. 수제 초콜릿 장인 김씨입니다. 친구들 모임에서 전북에 갔습니다. 동창 녀석들이 물어봅니다. 너 요즘 인터넷으로 초콜릿 판다며? 뭔데? 유튜브 하잖아. 구독자 500명 돼. 환하게 웃으며 말했더니 친구들이 어이없어 합니다. 이분은 익산에서 다니나 봐요. 한 달 수강료 50만 원, 자영업자 하루 매출 포기하고 서울에서 오가는 차비만 22만 원, 점심 밥값 4만 원, 어림잡아 한 달에 100만 원이 넘는 훌쩍 넘는 기회비용. 그렇게 9개월 900만 원 써가면서 모은 구독자 450명. 친구들의 야유와 타박도 이해가 됩니다. 비즈니스 PT는 수익형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기 때문에 결과는 수익으로 결정해 놨습니다. 25년 2월 1100만 원, 25년 9월 965만 원, 2월 발렌타데이와 3월 화이트데이가 있으니 그렇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1년 전 매출 상황을 보겠습니다. 2월 106만 원, 3월 133만 원, 10배가 오른 거죠. 위의 매출 결과는 제가 온라인으로 초콜릿 유통하는 채널 중 하나인 스마트 스토어만 보여드린 겁니다. 쿠팡, 전화주문, 오프라인 매장 방문 판매는 종합이 안 된 겁니다. 비즈니스 PT에 대해서 본격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직업 군인이었습니다. 딸 둘을 먹여 살리기에 막막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죽으라는 건가? 생활비가 없어서 아이들 유치원을 못 다니게 끊고 한국에서 가져온 큰 딸아이 장난감을 팔아서 집세를 냈습니다. 자기 장난감을 판다고 울면서 슬퍼했던 큰 딸아이가 옆집 아주머니가 건넨 초콜릿 먹고 웃는 모습을 보면서 초콜릿을 팔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전북 익산에서 수제 초콜릿 전문점을 오픈했습니다. 코로나 시국에 오픈했다는 말로 위로가 안 될 정도로 장사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이 악물고 버티고 24년 됐습니다. 전 재산 털어놓은 것보다 저만 믿고 있는 아내와 딸만 셋인데 차마 그만하겠다는 말을 못했습니다. 그때 비즈니스 PT 공고를 보게 됐습니다. 인생 리셋이 필요하다. 그러려면 도전은 피할 수 없다. 1기 때는 광클릭을 했지만 아주 쉽게도 낙방. 2기 때 등록 성공하고 온라인으로 돈을 번다는 게 들으면 쉽게 이해되는데 막상 뭔가 만들려고 하면은 당황스러울 정도로 막막했습니다. 얼굴 공개, 편집, 촬영 공간부터 배치 등 지금이야 쉽게 얘기하는 것들이 그때는 어색하고 생소한 것 투성이었습니다. 이게 나중에 불안함으로 발전하더니 겁이 조금씩 났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3, 4주차까지 괜히 시작했나? 이거 나랑 안 맞는 거 아닌가? 그때 나를 붙잡아줬던 사람이 PT 코치님이었습니다. 강의에서 주원규 PD님이 다 설명을 아주 자세하게 해줬습니다. 근데 뒤돌아서서 뭐라 하려고만 하면 머릿속이 깜깜해집니다. 이럴 때마다 귀신같이 앓고 카톡 주시고 전화 주시고 어떻게 귀신같이 알았을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안 하면 이렇게 뜨기 때문입니다. 귀신같이 알게 될 수가 있는 거죠. 비즈니스 PT를 하면 매일 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매주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코치님을 만나고 오면 숙제가 몇 개씩 생깁니다. 저는 그날 그 주에 해야 되는 숙제들은 무조건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월요일에 코치님과 미팅이 끝나고 익산에 도착하면 만사제 쳐두고 숙제부터 했습니다. 썸끝, 원끝, 굿끝은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했습니다. 강의는 정속 속도로 2번, 1.5배속으로 2번 들었습니다. 주원규 PD님이 남들 앞에서 설명해 줄 수 있는 수준까지 공부해오라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30주차 지날 때 숙제를 안 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것도 많이. 숙제만 잘해도 상위권이구나. 저는 20주차가 지날 때까지도 결을 찾지 못하고 이것저것 좌충우돌 하면서 허덕거렸습니다. 코치님이 옆에 계셨고 자신이 있었는데 막상 보이는 결과가 없었습니다. 저는 25주차가 될 때까지 매출이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인정하기 싫지만 저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는 완전 0에서 시작해서 월 1000만 원 이상까지 달성하고 현재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월 1억, 10억도 달성하는데 제가 느리다 보니 아직은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의욕이 넘치고 비즈니스 PT에서 배운 노하우가 있습니다. 스스로 자립하는 단계지만 더 넓은 시장에서 더 높게 뛸 자신이 있습니다. 이렇게 바꿔준 비즈니스 PT 주원규 PD님, PT 코치님 감사합니다. 다들 복 받으실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예요? 번외편 아내를 꼬시다. 이번에 아내를 보냈습니다. 아내는 40이 넘은 나이고 평범한 아줌마죠. 평균 시급을 받고 알바 자리 구하면 월 200 이상은 벌 거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진지하게 대화했습니다. 사람 일은 한치 앞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다치거나 죽으면 아이들 셋을 양육해야 될 수도 있다. 평생 200만 원 그 이상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지식을 배우는데 시간을 써보자. 길게도 말고 딱 9개월 열심히 하면 200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도 벌 수 있다. 지금 아내는 비즈니스 PT를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이제 새내기지만 제가 그랬듯 아내도 점차 성장해서 단단하고 놀라운 자기만의 수익을 가져가게 될 것입니다. 비즈니스 PT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견할 곳이 없는 최고의 교육 시스템이니까요.
누군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돈 주고 열심히 배웠으니까 남편이 아내한테 가르쳐주면 되겠네요. 제가 아내와 산 지 20년이 되지만 세상에서 제일 마음대로 안 되는 사람이 아내입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PT에 다니는 것이 맞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거 두 개만 읽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것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한두 개의 데이터, 한두 개의 사례가 아닌가. 지금까지 저희 회원 매출 합계가 300억을 넘어섰습니다. 지금 한 320억도 넘었을 거예요. 요거 나가는 시점에는. 이 320억이라는 거는 그분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매출이 아니에요. 회원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매출이 아니라고요. 만약 기존에 가지고 있던 매출 가지고 합산해서 얘기를 하면 뭐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직장에서 한 달에 300 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유튜브로 10,000원 벌었어요. 그러면 내가 유튜브 매출 301만 원이에요? 아니요, 이거 300만 원이고 10,000원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유튜브를 통해서 새롭게 발생한 매출만 우리가 합산을 해가지고 나온 게 지금 320억을 넘어섰다고요. 그러면 그 수익화 되는 사람들의 퍼센티지가 얼마냐? 그걸 보려면 이 페이지에 들어오면 볼 수 있는데 여기 보여드릴게요. 최대값은 34억 6천만 원을 기록을 했어요. 그 평균값은 2,144만 원. 근데 이게 뭐예요? 1등 인원이 34억 6천만 원으로 왜곡되어 있음. 그 다음에 중앙값은 뭐예요? 1등부터 줄 세울 경우 가운데 있는 인원의 성취소. 그게 한 281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은 2025년 3월 16일 기준으로 30주차 이상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회원분들. 이거 아예 안 하면은 저희도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과제를 그냥 취미로 듣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어차피 돈도 많이 듣는데 주원교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그래서 그냥 돈 내고 강의만 듣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것까지 다 포함을 해도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분들 보면은 85.9%. 이거를 여러분들이 그대로 수행만 하면 86%의 사람들이 달성을 한다고요. 수익화를. 그다음에 실제로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여기 실제 데이터입니다. 보면 매달 수백 건씩 쏟아지고 있어요. 비즈니스 PT 회원들의 구체적인 성과가 매달 쏟아지고 있다고요. 매달. 구독자 220명 가지고도 860만 원 버는 사람. 조회수 7,000회로도 수백만 원을 벌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렇죠? 조회수 7,000회밖에 안 되는데 구매 19건 발생해서 수익 240 얼마. 이게 재능이 있는 게 아닌가. 그렇지 않다고. 그게 아니라 뭐예요? 30주차 이상 수강하고 강의 내용을 성실히 수행했을 때 저희가 될 사람만 뽑는 게 아니라 아무나 신청할 수가 있게 돼 있어요. 어떤 수강생의 중앙값, 그 다음에 달성 퍼센티지까지 공개하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이유가 그만큼 탄탄하게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자, 이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구간에 하위 15%의 구간이라면 한 어느 정도 달성이 되냐면 월 50만 원부터 달성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여기로 올라가게 됨에 따라서 상위 50%, 여기 중간이면은 281만 원 정도 달성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상위 20% 구간으로 갔을 때 여러분들이 1,000만 원 이상 달성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 구조 자체가 그 의미가 있느냐? 자, 제가 얘기 드릴게요. 이 1,000만 원을 간 모든 사람은 50만 원 구간을 거쳐요. 이 1,000만 원을 간 모든 사람은 280만 원 구간을 거쳐요. 그 다음에 이 이후에 억 단위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 1% 애들. 그 사람들도 다 1,000만 원 구간을 거쳐요. 이거를 쫓아와야 돼. 그죠? 근데 이 속도가 다를 뿐이에요. 속도가. 왜냐면 아까 전에 그랬죠. 일반 값으로 채워야 되는 것들을 다 채워야 된다고. 왜? 곱셈이기 때문에. 덧셈이면 그냥 하나 할 때마다 더 좋아지죠. 근데 그게 아니라 곱셈이라고요. 이걸 이해 못하면 내가 왜 계속 더 나아졌는데도 매출이 정체돼 있지를 이해를 못해.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 구간을 다 쫓아와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고집을 부리지 않고 말로는 내가 엄청 뛰어난 사람인 줄 알아요. 근데 자기가 잘했다고 생각했던 것보다 실제 행동이 내가 못했을 때 화를 내거나 짜증내거나 아니면 트레이너 문제라고 얘기를 하거나 그러지만 않는다면, 그 다음 플러스 성실성이 있잖아요. 그럼 이 결과를 달성할 수 있어요. 이 페이스를 쫓아올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되기 전까지는 여러분의 감이나 느낌, 이게 객관화가 안 돼 있다고요. 그래서 그거를 무시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감이나 느낌이 일정 수준 전까지는 틀리다고요. 그리고 데이터를 더 믿어야 돼요. 저도 아직은 감보다 데이터를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사실 감을 무시해요. 저는 언제나 저는 틀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생각한 거, 내 감은 틀렸다. 여러분들 앞기수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다 데이터 기반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차이는 뭐냐면 먼저 시작했다는 거죠. 먼저 시작하고 유지했다는 거예요. 왜? 이 방식은 무조건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이 모든 플랜을 세워서 보여드렸어요. 이 모든 플랜을 스스로 세워서 해볼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바라본다. 비즈니스 PT는요, 객관적인 사람이 한 명 붙어 있어요. 그것만 바라봐 주기만 해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질 거예요. 여러분들을 객관적으로 바라봐 줄 누군가만 마련하고 데이터를 기록을 하고 내가 일반 값보다 처지는 것들을 발견해서 그 일반 값에 맞춰주고 그 중에 내 강점을 발견해서 개선한다. 그 다음에 이 과정을 프로세스로 만든다. 그것을 여러분들 스스로 충분히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사실 스스로 했어요. 놀랍죠? 저는 그걸 스스로 해왔어요. 근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어요. 제가 2015년에 시작해서 지금까지 오는데 몇 년이 걸렸어요? 지금 2025년이죠. 10년을 소비했어요. 10년을 날렸어. 그거를 하나씩 만드는데 여러분들 이거를 10년치를 10개월에 배운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까지 대충 살았더라도 10개월만 진짜 미친 듯이 살면 저랑 비슷한 출발선에 지금 위치에 쓸 수가 있다고요. 그리고 그 방식을 제대로 하면 돈이 벌어지는 것은 시간의 문제예요. 우리가 시간 문제라 그러면 되게 빨리 되는 걸로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것이 맞춰져 있다면 돈이 벌어지는 것은 시간의 문제라고요. 시간의 문제라는 개념을 인지가 안 되면 사실 이걸 들으면 안 돼요. 왜냐면 충분히 설명했기 때문에. 지금 거의 1시간 가까이 설명을 했어요. 아주 간단한 것에 대해서 아주 오랜 시간을 걸려서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도전을 함께 하고 싶다면 아래 고정 댓글을 놔뒀어요. 거기에 링크를 클릭하시고 대기를 신청하시면 됩니다.